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댓글 리뷰를 좀 진행할 건데요. 처음 방문하시거나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댓글 리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존에 계속 제가 설명해 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 그게 과거 영상에 다 답이 있는 경우라면 제가 일부러 댓글을 달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고요. 그냥 떠먹여 주듯이 설명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설명하기도 좀 방대하고요.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뭐 1 아니면 2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과거 영상들을 보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다뤘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정하는 게 제 기준이고요. 오늘도 댓글이 되게 많은데 빨리 더 시간 끌기 전에 하나씩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에 댓글 리뷰에 또 다신 분인데요. 비타민 D 과량 섭취, 비타민 K2 섭취하지 않으면 칼슘 석회화의 결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개념은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비타민 D는 말 그대로 장관 내에서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얘가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조직 내로 들어갈 때 필요한 건 K2이기 때문에 K2를 결핍한 상태에서 비타민 D만 섭취하셨을 때는 칼슘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침착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틀린 설명은 아니고요. 12,000IU를 3개월 복용하고 4,000IU를 1일 복용하면서 석회화나 결석 걱정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설명이 맞는데 이게 또 다시 이제 설명은 또 K2하고 무관하게 D만 가지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K2를 추가로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만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드시는 용량을 3개월이든 6개월 먹었다고 결석이 생긴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5년 동안에. 저희 아버님 심장 스텐트 하시고 주기적으로 진료 보시고 처방약을 드시는데 그럼 K2를 복용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공부를 K2를 하나도 안 하시는 질문이죠.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도 제가 댓글을 달면 안 되는데, K2 파트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에. 거기 다 답이 있고 그걸 보셨다고 이해되셨다면 이런 질문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위산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은요 하고 이제 그 밑에 다셨는데, 이분 나이는 31살이고요. 최근 일주일에 심한 소화불량, 심한 수준의 트름, 복부 팽만, 더부룩한 메스꺼움이 있는데 내과에서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는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번처럼 증상 심해지기 전에도 변을 보면 흑미 알갱이나 채소 나물들이 형태가 남아있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위산 부족 문제인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분이 안 씻고 삼키는 거죠. 결국에는 제대로 안 씹었으니까 알갱이가 그대로 나오겠죠. 물론 그러면 안 씻고 삼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갱이 그대로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음식을 제대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펩신이라는 효소와 위산이라는 게 두 가지가 충분하게 나올 때는 음식을 잘 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단백질과 여러 가지 우리 영양성분들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먹었던 음식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해 드릴 건데, 지금 내과에서 하는 내시경은 자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장관 내에서의 보여지는 기질적인 병변을 찾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과 우리 위장의 기능은 별개의 문제예요. 더 쉽게 설명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실제 기능 검사를 하면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은 말 그대로 조기 위암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낸 검사 툴이고요. 위장의 기능 자체는 산을 만들어내고 펩신을 만들어서 음식을 분해하는 거니까 그 기능을 보는 검사는 따로 있어요. 그건 내시경 필요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혈액만 뽑아도 충분하게 검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산균의 기능에 대해서 댓글 다신 분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기능의학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 그 선생님은 유산균의 독성으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유산균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유산균으로 인해 알레르기 장질환이 심해진다고 그러셔서 꽤 유명한 기능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혼란스럽네요. 네, 저도 혼란스럽네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많은 기능의학자를 만났는데 그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시는 기능의학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주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예를 들어서 장에 시보라든지 장관 내 세균의 과정식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위산균을 줬을 때 오히려 복부 팽만과 가스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보는 적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줬을 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산균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좋은 기능들을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편협된 어떤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제품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비타민 C 6번째 파트에 질문하셨는데, 예전부터 비타민 C를 먹고 싶어서 여러 번 형태도 달리하고 용량도 소량부터 시도했는데 위장이 너무 예민해서 아주 소량에도 위염이 오고 장염이 와서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C도 산이다 보니까 위장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걸 드시고도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용성 LFS 비타민C를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LSF를 어디서 구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그 drdoc.k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제품이 비타민C LSF입니다. 보시면 주 원료가 아스코르빈산이 1000mg 들어있는데 이게 2알이 기본 용량으로 1000mg입니다. 그래서 2알 드시면은 1g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레시틴이 같이 들어있어서 비타민C를 이렇게 코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흡수될 때는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드시더라도 그렇게까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C를 먹을 때 좀 입이 새그럽거나 잘 못 먹거나 또는 위가 쓰려서 못 먹는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 제가 결절성 양진으로 삶이 힘들고 모든 게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비타민C 12g, 비타민 D 5000유니트를 권하시는 대로 먹으니까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밀가루, 계란, 우유도 먹지 않고 먹되 유기농 쪽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선생님께서도 늘 건강하실 기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결절성 양진 같은 경우에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의 교란이 온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한데 그 검사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흔한 한 70~80%가 차지하고 있는 게 밀가루, 우유, 계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끊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면역 비타민인 비타민C 고용량과 비타민 D를 먹게 하는데 이 정도를 먹었을 때도 소양증도 많이 가라앉고요. 알러지 면역 반응도 좋아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트라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100% 다 안 좋아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꼭 기능약자를 만나서 검사 후에 바른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족저사마귀 파트에 올리신 분인데요. 저희 딸 족저사마귀 때문에 영상 보고 12000IU 비타민 D 며칠 복용하니 사마귀가 많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근데 괜찮아 보여서 5000IU 용량을 줄이니 다시 보이네요. 고용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줄였더니 계속 사마귀가 아주 사라질 때까지 12000IU를 복용해야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알 4000IU입니다. K2와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한창 클식이라서 기성장도 생각해서 스포츠 리서치 제품 D3 K2 제품을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이번에 비타민 D 검사하니 31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드시는 과정에서 12000을 먹었는데도 혈중 레벨이 31이면 많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용하는 양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환자의 혈중 레벨이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레벨까지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분도 그냥 이것만 보고 자꾸 이제 따라 하시는데, 적어도 생각 있는 분이시라면은 이걸 봤으면은 제가 올린 비타민 D 영상 4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죠. 그냥 족저사마귀 파트 하나 딱 보고서 비타민 D만 먹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비타민 D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어느 기간 동안 먹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질문해서 아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올려놨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댓글 다셨는데요. 친정 어머니께서 접종 후 피부가 가려워 고생이십니다. 특히 저녁에 더 가렵답니다. 팔꿈치 안쪽 병원에서도 별 방법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접종 후에 저희 병원에도 하루에 평균 4~5명 가까이가 이런 발진이라든지 피부 면역 반응 때문에 병원에 오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미 발생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수액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능약 병원을 찾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수액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그대로 맞는 거죠. 이걸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병원마다 다를 건데 일반 개인 의원이라든지 내과나 가정의학과 가셔서는 이렇게는 치료를 못 받으실 거고요.
기능의학자를 만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리통에 제가 올린 댓글인데요. 자궁 근종 있는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몸에 좋은 것들, 자궁 근종 있는 사람들은 워낙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이런 질문도 안 나오시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여성들이 생리통이 생기는 그 기전 자체를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미 강의에서. 그러고 나서 이 원인이 에스트로겐 과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텍스가 에스트로겐을 낮추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궁 근종은 왜 생길까요? 역시 똑같아요. 자궁 근종의 그 메인 이펙트 자체는 에스트로겐 과잉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무조건 의사가 말한 것들에 대한 것만 믿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갖고서 사고를 하시면서 그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능의학자가 추천하는 좋은 비타민이라는 파트에서 올리신 댓글인데요. 편안한 음성으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 중2인데요. 최근 틱 증상이 생겨서 약물 치료보다 운동 치료랑 비타민 같은 보조제를 먹이고 싶습니다. 장도 예민한 편이고요.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네, 똑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검사를 먼저 권할 것 같아요. 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엘리미네이션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를 관리를 할 때 본인들은 잘 관리한다고 먹는 것들도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줄 수도 있는데요. 아기가 그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로 인해서 심해지는데 거기다가 뭐가 좋은지 영양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검사를 하셔야 돼요. 검사하시고 그거에 기반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구킬레티 약물 DMPS, DMSA 복용에 대한 파트에서 올리신 댓글인데요. EDTA를 샀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이거 다 먹으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걸로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전혀 없는데 EDTA를 사셨다는 얘기는 아마도 납을 빼기 위해서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EDTA 어피니티는 납에만 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중금속은 거의 빠지지를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중금속의 메인이 뭔지를 안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고렴약 끊어도 관리가 될까요? 라는 파트에서 올렸는데 양파, 마늘을 요리해 먹는 거하고 퀘르세틴 갈릭으로 영양제 먹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런 질문도 가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또는 얘를 농축해서 만든 영양제로 먹는 것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장단점이 다 따로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음식으로 먹는 게 당연히 저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음식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토양이 많이 오염돼 있고 농약도 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양파에 있는 퀘르세틴이 들어오는 거 말고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이라든지 안 좋은 중금속들이 같이 딸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좀 특히 암 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고용량의 퀘르세틴이 필요하면은 그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저는 영양제를 보다는 식단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좀 많이 달려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구독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 가능하시면은 댓글 달기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다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 다 답이 있으니까 공부하셔야지 본인의 머릿속에 남는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쳐 주듯이 질문에 대한 답만 딱 해드린다고 하면은 그분은 성장이 없어요. 그냥 딱 그거까지만인 거죠. 근데 자꾸 사고를 하시고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자기 걸 만드시면은 그때는 의사의 도움이도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